안녕하십니까. 자바를 같이 공부하게 될 김명호입니다. 제 이름은 김명호고요. 그 다음에 닉네임은 불스인데요. 메일 주소가 블로그 스터디여서 앞 글자를 따서 이니셜로 불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에 앞서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강의 목차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그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거,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 1강 자바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강 자바 프로그래밍이란 2강 자바 프로그래밍이라는 거하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강, 4강에 대해서 쭉 나가는데요. 3강, 4강 컴퓨터와 기본적인 소통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소통 수단으로는 연산자, 제어문, 반복자,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그런 연산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5강 배열이 나오는데요. 데이터를 차곡차곡 잘 정리를 해둬야 나중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열, 데이터를 어떻게 차곡차곡 잘 정리를 할 수 있는지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6강, 7강, 그 뒤에 이제 객체지향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8강까지 객체지향이 무엇이고 객체지향 으로 우리가 코딩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9강 클래스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6강에서 8강까지 객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0강 패키지 및 접근 제한이 나오는데요. 패키지는 클래스를 묶어놓은 그룹이라고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여러 개의 클래스를 그룹화 시켜서 그룹으로 묶어놓은 패키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접근 제한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떤 녀석은 접근을 풀어주고 어떤 녀석은 접근을 제한시키는 접근 제한, 프로그램의 접근 제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1강 스태틱이라는 게 나오는데 좀 생소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스태틱 굉장히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스태틱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강부터 시작해서 이제 13강, 14강 쭉 해서 18강까지 상속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자바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상속과 추상과 인터페이스는 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상속,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의 개념을 잘 파악을 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강서부터 시작해서 18강까지 여러분이 잘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19강, 20강, 21강 패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 패턴은 굉장히 큰 학문이고 여러 가지 패턴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패턴 중에 몇 가지 패턴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패턴을 이번 강의에 이렇게 넣은 이유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과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꽃이라고 그랬죠.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꽃인 상속과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패턴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 왜 상속을 하고 어떻게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고 인터페이스가 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패턴을 통해서 상속과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객체 지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22강, 23강, 24강에서 API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API는 우리가 객체 지향을 할 때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객체를 만듭니다. 근데 자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미 좋은 프로그램, 좋은 클래스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들에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API라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히 만들어 놓은 선배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필수 AP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API는 대략 한 3000개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도 없고
다 학습을 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필수 API들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5강 예배 처리입니다. 25강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멈춰버리거나 프로세스가 끊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상황, 네트워크가 불안전하다, 아니면 뭐 데이터가 오르다, 그런 예상치 못한 예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 쪽으로 프로세스가 중단되지 않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외 처리는 사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고급 개발자 정도가 되면 빨리빨리 예외 처리를 개발을 하는 과정에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 개발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외 처리가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26강, 27강 컬렉션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차곡차곡 잘 정리하기 위해서 배열이라는 걸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배열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데이터, 자료형 구조를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자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자바에서는 컬렉션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컬렉션에 있는 것들을, 자료를 잘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렉션 중에 대표적으로 알아둬야 될 몇 가지 자료 구조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8강 입출력이 나오는데요. IO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 우리가 키보드로 어떠한 문자를 입력을 하고 그거에 화면에 출력이 되고 이런 입출력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읽고 쓰는 것도 입출력이고요. 그래서 자바의 입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9강 스레드가 나오는데요. 자, 멀티 스레드입니다. 동시간대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멀티 스레드를 지원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밥을 먹는다,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한다, 또는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을 한다, 지하철을 탄다, 여러가지 동시간대에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자바 스레드에 대해서, 멀티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강, 31강, 30강에서 자바 그래픽이 나오는데요. 자바에서 AWT와 스윙이란 것을 제공함으로써 그래픽, GUI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강 자바 네트워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트워크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쭉 언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가 통신, 서버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간에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렇게 1강서부터 시작해서 31강까지 31개의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1강을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 자바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그래서 총 32개의 강의로 자바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래밍이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 프로그래밍이란 거 오늘 알아볼 텐데, 이것은 자바 프로그래밍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컴퓨터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란, 연산과 일꾼이란, 번역기란 어떤 언어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란, 그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고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가 다 있고요. 이렇게 컴퓨터는 알아서 일을 스스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내릴 때 사용하는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 C 언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C++ 객체 지향 언어의 이제 시작이 되는 C++ 언어도 있고, 그다음에 자바라는 우리가 이번 달에 이제 배울 자바라는 언어도 있고요. 이런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 그게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무수히 많은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오피스, 그죠? 엑셀부터 시작해서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프로그램들 다 모두 이런 언어들 C와 C++, 자바로 만든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간단한 계산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채팅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미지 프로그램, 아도브사에서 나온 포토샵, 대표적으로 포토샵 이미지 편집 툴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이런 언어, 우리가 이제 배울 자바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한 번쯤 보셨을 C나 C++ 등의 이런 언어들을 이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를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연산과 일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산이란 거는 CPU입니다. CPU. 우리 컴퓨터 안에 CPU, 뭐 i7이니 i5니 i3니 하는 CPU 얘기입니다. 그럼 CPU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꾼이란 게 또 있어요. 일꾼. 우리가 컴퓨터에 메모리란 게 있죠. 그죠? 메모리란 건 또 어떤 일을 하는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프로그래밍과 연산, CPU, 일꾼, 메모리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보시면 이제 덧셈 뺄셈이 있고, 987이라는 숫자가 있고 1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987이라는 숫자와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우리 눈으로 이제 봤을 때 987이라는 숫자와 10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덧셈을 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 그냥 암산으로 987 더하기 100은 1087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 987에서 100을 뺀다. 이제 뺄셈을 하는 겁니다. 뺄셈을 하면 987 빼기 100은 887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연산 우리가 바로바로 암산으로 해서 이렇게 답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987이라는 숫자, 100이라는 숫자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눈으로 인지를 해서 그 눈으로 인지한 데이터를 어디? 사람의 머릿속 뇌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다가 덧셈을 해주세요, 뺄셈을 해주세요라고 다시 우리가 어떤 그 신호를 주면 뇌에서 987과 100이라는 숫자를 덧셈을 하고 뺄셈을 해서 1087 또는 887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겠죠. 그죠? 자, 컴퓨터도 똑같이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사람은 눈으로 인지를 해서 그 눈으로 인지한 데이터를 뇌로 보내서 뇌에서 덧셈과 뺄셈을 연산을 했죠. 그러면 컴퓨터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연산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는 CPU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987, 100이라는 숫자. 자, 987, 100이라는 숫자 눈으로 인지를 했죠. 자, 이 눈으로 인지한 걸 갖다가 뇌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987, 100이라는 숫자 우리가 키보드로 치건 어떻게든 간에 입력을 해주면 그것을 CPU로 보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메모리라는 녀석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일꾼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메모리는 연산을 하지 못해요. 그냥 데이터만 갖고 데이터를 가지고 CPU로 보내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987과 100을 얼마만큼 빨리 CPU로 보내느냐, 얼마만큼 일꾼이 부지런하느냐에 따라서 메모리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메모리는 그런 일꾼의 역할을 하고요. 자, 일꾼이 전달해준 데이터를 갖다가 CPU는 연산을 해야 됩니다. 덧셈을 하고 뺄셈을 하고 곱셈, 나눗셈 또는 굉장히 복잡한 이런 연산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연산을 하는 거는 CPU가 합니다. 사람 머릿속에 있는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는 뭐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는 그 CPU니까 CPU가 더 중요하다, 메모리가 더 중요하다 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중요하겠죠. 그죠? 일꾼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데이터를 빨리빨리 넘겨줘야지 CPU는 그만큼 더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그 연산을 해서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메모리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CPU로 보내서 CPU에서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번역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요 앞에 단계와 조금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87이라는 숫자와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덧셈과 뺄셈을 합니다. 컴퓨터에게 987과 100이라는 숫자를 주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지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컴퓨터는 이 진수 0과 1만 사용을 해서 컴퓨터가 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여기 보시면 system.out.println이라는 거, 요거 인간이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자바의 그 언어입니다. 그래서 요런 언어를 가지고, 자, system.out.println 요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콘솔 창에다가 요 가로 안에 있는 결과값을 표시해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야 system.out.println을 통해서 요 가로 안에 있는 값을 화면에 콘솔 창에 출력을 해줘라 라고 명령을 주는 건데요. 이 명령을 컴퓨터 자체는 바로 인식을 못합니다. 왜?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지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서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막 얘기해봤자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모른다면 미국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컴퓨터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컴퓨터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갖다가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라는 녀석이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만 가지고 개발을 하면 이렇게 중간에 컴파일러라는 녀석을 거쳐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변환을 돼서 컴퓨터가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밑에 보시면 987, 100 있죠. 이런 숫자가 010101 이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뀐다. 그리고 그 바꿔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컴파일러라는 녀석이 해줍니다. 나중에 알아볼 텐데 자바 컴파일러라는 게 따로 있어요. 다 프로그램마다 언어마다 컴파일러라는 게 따로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바 컴파일러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자바를 JDK라는 거를 설치를 하면 그 안에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JVM 안에 컴파일러가 있고 그 녀석이 다 이렇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번역을 해주면 드디어 이제 프로그램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그죠?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언어를 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언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중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언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언어라는 게 불과 몇 년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몇십 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컴퓨터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언어가 탄생을 했고 또 없어진 언어도 많이 있고요. 이제 없었다고 해서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사용을 안 하니까 이제 세상에 거의 흔적을 감춘 언어들도 있고 이런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이런 언어들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언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어떤 언어를 어떻게 배울지 그 목표가 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몇 가지 자바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서 이건 이제 언어의 역사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언어 몇 가지만 써놨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엄청 많은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언어만 대표적으로 한번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C라는 언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마 등장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세한 연도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970년대에 C라는 언어가 탄생을 했고 요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언어죠. 그래서 요게 그 C 언어가 인기를 끄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좋은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C 언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 언어에서 크게 두 분류로 오브젝트 C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C++이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잠깐 설명을 드리면 C는 절차지향 언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절차지향 언어에서 객체지향 언어의 필요성을 느껴서 객체지향 언어로 나온 것이 C++이라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C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이폰 있죠? 스티븐 잡스 회사 그 아이폰을 만드는 iOS를 만드는 근간이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가지고 아이폰 개발을 하고 iOS를 개발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C++ 있고요. 그 다음에 C++에서 자바, 그 다음에 C샵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C, 80년대에는 C++,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자바, C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70년대라고 해서 C가 70년대에 쓰이고 안 쓰였냐?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쓰이고 C++이 80년대에 등장했다고 해서 지금은 안 쓰이냐?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요 숫자는 요 시대에 탄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자바도 마찬가지고 자바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현존하는 언어 중에 전 세계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자바입니다. 자바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타고, 자바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조금 사람들의 인기를 타다가 자바의 단점들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인기가 식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에 들어서 다시 자바가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 특히 몇 년 전에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오면서 안드로이드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채택한 언어가 자바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굉장히 자바 개발자가 많이 생겨났고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1위가 바로 자바입니다. 자, 이렇게 언어의 역사를 잠깐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번에 저하고 같이 공부할 자바를 공부했다 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요거는 언어의 기초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바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언어들, 다른 프레임워크들을 학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 자바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웹 프로그래밍 간단히 생각해서 뭐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인터넷상에서 돌아가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학습을 하시면 되냐면 JSP를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JSP를 학습하고 나서 여기까지만 해도 뭐 간단한 홈페이지, 개인의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학습을 하고 나서 멈추면 우리가 개발을 하려는 게 집에서 혼자 개발하려고 홈페이지 만들려고 학습을 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 여러 개발자와 코업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JSP를 하시고 난 다음에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 스트러처라는 프레임워크를 여러분이 학습을 함으로써 우수한 훌륭한 개발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을 난 하겠다 그러면 자바를 하시고 JSP, 스프링, 스트러처 정도를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자바를 안 하고 난 JSP 먼저 하겠다. 간혹 가다가 어떤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보면 뭐 그런 그런 기관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자바를 모르고 JSP를 바로 이제 커리큘럼을 학생들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옳지 않습니다. JSP를 바로 하면 자바의 기본 개념이 없이 JSP를 바로 하면 JSP를 하다가 한계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바를 하고 그 다음에 JSP, 스프링, 스트러처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는 자바를 배우는 목적이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갖고 다니시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 앱들을 만들겠다. 그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바를 학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갈래 갈래길인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봐서 자바를 한 다음에 웹 프로그래밍을 하겠다 그러면 JSP, 스프링, 스트러처 정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겠다. 그러면 자바를 하신 다음에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with HTML, 자바스크립트, jQuery, CSS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with 뭐뭐 함께죠. 그죠? 그래서 요런 자바를 하고 나서 JSP, 스프링, 스트러처, 안드로이드 이렇게 뭘 하는데 요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요 밑에 있는 HTML, 자바스크립트, jQuery, CSS는 여러분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틈틈이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바와 JSP와 스프링 스트러처 안드로이드를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HTML, 자바스크립트, jQuery, CSS가 이런 각 언어에 조금씩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까지는 공부를 하면 좋지만 아주 깊이까지는 공부를 못하더라도 여기 자바와 JSP, 스프링 공부하는데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공부를 못하더라도 틈틈이 책을 도서관 등을 이용해서 책을 좀 빌려서 여러분이 HTML, 자바스크립트, jQuery, CSS 정도는 책 한 권 정도는 여러분이 쭉 한 번씩 훑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해야 될까지 한번 쭉 알아봤고요. 자, 오늘 첫 시간에는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란 건 컴퓨터하고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어떤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에게 컴퓨터가 연산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 그걸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 일꾼 CPU와 메모리 얘기였죠. 그래서 CPU는 연산을 하고 메모리는 얼만큼 데이터를 빨리빨리 전송을 해주느냐, 그죠? 그래서 요거를 CPU와 메모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번역기,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컴파일러라는 녀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언어를 변경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컴파일러, 번역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언어를 해야 될까, 그죠? 언어의 역사 아주 짧게나마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자바를 배운 다음에 어떤 언어를 배워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프로그래밍이란 오리엔테이션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